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2주째 접어든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 전쟁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선 새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차남 모주타바가 처음으로 대국민 성명을 냈는데 아주 강경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하고 전선을 넓히겠다는 건데 그 여파로 국제 유가가 다시 요동쳤습니다. 큰 소리 치던 미국도 비상입니다. 첫 소식, 강대강 대치에 기름을 부은 하메네이 메시지부터 임서인 기자가 전합니다. 이란 새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의 첫 일성은 피해 복수였습니다. بلکه هر عضوی از ملت که توسط دشمن شهید می‌شود خود موضوع مستقلی برای پرونده انتقام است. 적이 경험하지 못한 제2의 전선 검토가 끝났다며 공격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에도 미군 기지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폐쇄하라고 했습니다. من توصیه می‌کنم هر چه زودتر آن پایگاه‌ها را تعطیل کنند. 모주타바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하겠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별적으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라크에 이어 아랍에미리트 해안에서도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이 잇따라 피격됐지만 중국으로 가는 원유는 호르무즈를 통과해 수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فعلا بهتره که بسته بمونه تا قدرتمون رو بفهمن ما چقدر قدرتمند هستیم. 이번 성명 발표에 맞춰 SNS에는 모주타바의 필체가 올라왔지만 얼굴과 음성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일각에선 신변 이상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명 발표 몇 시간 만에 이란 수도 테헤란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24시간 동안 이란 내 200개 이상의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헤즈볼라 거점인 레바논 베이루트의 도심에도 공격을 퍼부어 번화가 건물을 파괴하는 등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작전에 참여하기 위해 이라크에 집결해 있는 유럽 군 부대도 이란의 공격 표적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사상자가 발생했고 일부 병력은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공중급유기가 추락하면서 4명이 숨졌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을 집어삼킬 듯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라크 에르빌의 프랑스군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은 건 현지 시간 12일 밤. 프랑스 군인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명이 숨졌습니다. 친이란 세력 소행으로 추정되는데 지난달 28일 전쟁 시작 후 미국의 유럽 동맹국에서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Nationale, une solidarité nationale, une pensée appuyée à tous les militaires qui sont déployés. 인근에 있는 이탈리아와 영국군 기지도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3국 모두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작전에 수백 명을 파병한 상태였습니다. 영국은 기지 내 미군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고 이탈리아는 일부 병력 철수에 돌입했습니다. And it's proving problematic, and as you know, it's the drones that are causing the biggest damage across the region for our allies. 이탈리아군 기지에선 이란 샤헤드 드론이 발견됐습니다. 지표면에 바짝 밀착해 비행하면서 방공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는 분석입니다. That Russia is providing targeting strategies to Iran based on their experience inside of Ukraine. 이라크 서부에선 미군 공중급유기 한 대가 추락해 4명이 숨졌습니다. 미군은 적의 공격이나 오인 사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같은 날 홍해상의 미 제럴드 포드함에선 화재가 발생했지만 미군은 작전 능력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질 조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유가가 다시 요동쳤습니다. 하루 새 10% 가까이 급등했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미국도 급했는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풀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거칠게 대응하고 있는데 미국 워싱턴 DC 연결해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대호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테러 정권이 이란을 완전히 파괴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미치광이, 쓰레기 같은 거친 표현도 썼습니다. 이란 지도자 모스타바가 미국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자 더 거친 언사로 받아친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실제로 대이란 대규모 공습과 레바논의 친이란 세력 헤즈볼라 기지 타격 영상을 공개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응은 좀 세게 한 것 같은데요. 백악관은 오히려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상황이 급하다 보니 100년 넘게 지켜온 자존심까지도 일부 내려놓으려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 미국은 제재 대상이던 러시아산 원유 일부와 석유 제품 판매를 다음 달 1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또 미국 항구는 미국 선박만 이용하도록 규정한 100년 전통의 존스법도 한 달 정도 풀어주는 상황까지 검토 중입니다. 이란 전쟁 지지율은 낮은 반면에 유가 폭등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에 이르자 공급량이라도 최대한 늘려보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미국은 필요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선박을 호위하겠다고 했는데 말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 해군은 이란의 공격 위험이 너무 크다며 지금은 호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해운 업계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에너지부 장관도 당장은 어렵고 이달 말엔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고유가 지속 우려에 시장 불안이 확산하자 베센트 재무장관은 군사적으로는 가능하니 가능한 빨리 호송을 시작할 것이라며 수습을 시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불현듯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산유국이라 유가가 오르면 큰 돈을 번다고 했는데요. 유가 전망이 밝지 않다는 판단에 금방 안정화될 것이란 기존 발언을 뒤집고 돈을 벌고 있다며 말을 돌린 겁니다. 가뜩이나 뿔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는 그런 평가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지국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퍼부은 미국이 아직 건드리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란 영해에 있는 하르그 섬이라는 곳인데요. 이란 원유 수출의 심장으로 불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고 미국이 왜 공격을 주저하는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섬입니다. 하르그 섬, 어떤 곳입니까? 페르시아만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산호초 섬입니다. 길이 8km, 면적은 25제곱킬로미터로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입니다. 원유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에선 북서쪽으로 48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 작은 섬에 이란 최대의 원유 수출 시설이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 석유 회사가 건설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섬 남쪽에 수십 개의 저장고들이 있고요. 동쪽에 부두가 있습니다. 이란 해안의 대부분은 수심이 낮아서 큰 유조선이 접근하기 어려운데 이 부두는 깊은 바다까지 연결돼 있어 배를 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곳을 공습하면 이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치명타가 될 거란 분석입니다. 하르그 섬은 이란 중서부 유전과 이어진 송유관들의 종착지입니다. 정유시설을 거친 막대한 양의 원유가 송유관을 타고 이 섬에 모이는 거죠. 최대 3천만 배럴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하고요. 해외로 판매하는 이란 석유의 90%가 이곳에서 선적됩니다. 이란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인 셈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석유의 동맥이라면 하르그 섬은 석유의 심장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란 석유 경제의 아킬레스건 같은 곳인데요. 미국이 왜 그럼 이 하르그 섬을 공격하지 않는 거죠? 이란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동시에 국제 에너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원유 수출이 실제로 마비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불안정해진 유가가 더 요동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르그 섬이 공격받으면 이란은 원유 시설이 있는 주변국에 보복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하르그 섬 공격은 미국의 오랜 레드라인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도 그 레드라인 넘지 않을까요? 미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이 하르그 섬을 점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하르그 섬에 대한 군사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마크 구스타프슨 전 백악관 상황실장은 트럼프 대통령도 점령에 대한 유혹을 느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이 실제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군에 대한 인명피해, 거기에 유가까지 폭등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 그러면은 트럼프 행정부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외신들도 하르그 섬 점령 시도가 미군의 인명피해를 동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미 행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작은 섬이긴 합니다만 국제 경제의 요충지다 보니까 셈법이 아주 복잡해지는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 고비를 넘는 듯 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대치 상황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오 시장이 추가 쇄신 조치를 요구하며 2차 후보 공모기간까지 넘기자 장 대표는 오 시장만을 위한 추가 공모는 어렵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까지 사의를 밝히면서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급회의를 마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도부와 함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아유, 너무 안타까워. 왜 그래. 근데 오세훈 시장은 왜 안 나와요? 모르겠어. 근데 앞서 장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가 공천 접수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시장만을 위한 더 이상의 공모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오 시장 측은 혁신선대위 요구가 현 지도부의 이선 후퇴 요구가 아니라는 뜻을 지도부에 전달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표로 선출된 당대표를 이선으로 물러나게 하는 뜻이라면 그것 자체가 혁신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혁신이 어렵다며 사의를 밝히고 외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공천이 확정된 유정복 인천시장은 장 대표와 오 시장 양측에 한 발씩 물러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로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함께 미래로 가기 위한 일에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로 결의문 발표에도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장 대표와 오 시장 양측 모두 추가 조율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주말이 대치 전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여권을 뒤흔든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의 화살이 김어준 씨를 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논란 사흘 만에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직설적으로 반박한 데 이어 여당 내에서는 김 씨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다들 출연하려고 줄을 섰던 김어준 유튜브에도 나가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김 씨의 여권 내 영향력에 변화가 있을지 전정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 출연자가 제기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못 박았습니다. 자칫 정부와 정책에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다 생각을 하고. 홍 수석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조사도 언급했는데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걸로 해석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해당 출연자를 고발하겠다면서도 김 씨는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당내에선 발언의 장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일파만파된 거에 대해서는 그걸 진행했던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극우 유튜버와 다를 바 없다고 맹비판했고 더 이상 결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출연 보이콧 언급도 나왔습니다. 아마 출연자가 많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연하지 않은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어제 다소 몸을 낮췄던 김 씨는 오늘은 법적 맞대응을 예고하며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고소고발 들어오면 좋죠. 저희는 모조리에다가 무고로 보내버렸다니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여권 내 김 씨 영향력이 축소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민주당에선 몇몇 인사들의 출마 움직임이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통일교 연루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물러난 전재수 의원이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취임 8개월 만에 사퇴했는데 출마를 위한 걸로 보입니다. 유권자들이 이 모습을 어떻게 볼런지요. 고승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전재수 의원에게 지방선거 승리를 당부합니다. 꼭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에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네. 부산을 꼭 이겨야 합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전 의원은 하루 만에 압도적인 실적과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며 부산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지만
정규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출범 2달이 넘도록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금품수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전 의원 출판 기념회에서 현금이 든 돈 봉투가 다수 포착됐다며 부산시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합수본과 선관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지 대통령이 범죄자니 시장 후보까지 범죄 의혹을 받고도 출마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전북에선 취임 8개월 만에 사퇴한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청장은 다음 주 군산 재선거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민단체들은 새만금 사업의 존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입신양명을 위해 직을 내팽개쳤다며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네, 청와대와 김어준 정면 충돌입니다. 네. 자, 청와대가 김어준 유튜브에 대해서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죠. 거기서 네. 조사할 거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김 씨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네. 정말 책임 없습니까? 네, 김 씨 유튜브에 나와서 이 공소 취소 거래서를 주장한 사람은 장민수 씨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 씨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라고 했고요. 자신은 그런 말을 할지도 몰랐고 네.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장 씨는 출연하기 전에 특종 발언하겠다고 미리 예고까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 씨 측이 정말 몰랐을까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또 장 씨가 거래서를 주장했을 때 큰 취재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출연자가 사실과 달라 보이는 발언을 할 때 진행자는 이를 제지하거나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더구나 김어준 유튜브는 그냥 유튜브가 아니라 이 정부 들어서 청와대에 출입하는 정식 언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허위 논란으로 불리해지니까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을 피하려 한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고발하면 무고로 역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명을 향한 경고라고 봐야 합니까? 네, Don't touch me. 나 건들지 말라. 이런 메시지인데요. 예. 김 씨는 이미 이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었다고 김민석 총리를 비판했었죠. 네. 이걸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권이 또 고발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그동안 친명 인사들은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서 절하고 네네. 얼굴 도장 찍기 바빴죠. 그렇죠. 네. 출연은 곧 공천이고 당선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친명 의원들이 그런데 지금 와서 출연 거부하고 사과 요구하고 공격하니까 김어준 씨는 못 참겠다는 거죠. 나 여전히 힘 있다. 당신들의 과거도 안다. 함부로 나서지 말라. 이런 메시지로 읽힙니다. 네. 근데 오늘은 보니까 홍익표 정무수석이 네. 직접 가짜뉴스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어준 군기잡기에 나섰다고 봐야 합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장 씨를 고발하면서 김 씨는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요구했지만 조사까지 요구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겁니다. 이번 거래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탄핵 얘기까지 한 건 선을 한참 넘었다는 것이죠. 네. 이 충정로 대통령으로 불려온 김 씨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칼을 뺀 모양새입니다. 유튜브 권력에 대해 대통령 권력의 우위를 확실히 보여주겠다 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김어준 씨가 직접 탄핵을 이야기한 건 아니죠. 그 출연자가 모르죠. 했던 것 그런 말이 같은데. 나온 거죠. 예. 자, 근데 김 씨는 이 대통령에게 좀 우호적인 메시지를 다시 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먹힌 겁니까? 네, 오늘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처럼 서민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정치인은 처음 본다. 라면값, 식용유값까지 직접 챙기신다. 이 대통령은 검은 거래를 하지 않아온 사람이다.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거래설 방송할 때랑은 180도 달라진 거죠. 네. 아마도 청와대 심상치 않은 기류에 명비어천가를 부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친명에는 강경 대응하면서 청와대에는 유화 메시지로 양동 작전을 편 것 같다는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이번 거래설은 사실 이 대통령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재판 리스크라는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예. 칭찬 몇 마디로 수습하기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청와대와 김 씨의 충돌 네.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네, 지금 방송 미디어 심의위는 방송에는 저승사자로 불립니다. 네. 허위로 판정나면 징계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제재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 매체라는 멍해를 쓰게 되고 또 정치적 타격도 있게 됩니다. 김 씨로서는 아마 청와대와 직접 부딪히는 건 피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김 씨에 대해서 확실히 군기잡기에 들어간 것 같은 모양새인데요. 네. 다만 끝까지 때리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사과와 항소를 받아내려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 씨를 적으로 돌리면 이 대통령도 피곤해지고요. 예. 또 선거 눈앞인데 악영향이 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대통령에게 도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자, 뭐 민주당의 상황으로까지 불렸던 김어준 씨인데 이번에 호되게 공격을 또 당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짜 뉴스 안 되죠? 안 한번 되죠. 진실을 밝혀야겠군요. 네. 배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 재판 소원이 어제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려했던 사법 시스템 혼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절차나 결과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전히 미지수고 준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도 기존 병렬적 관계에서 상하 관계로 사실상 바뀌었습니다. 대법관이 헌재의 판결 이유를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건 번호에 헌마 기호가 붙은 재판 소원 사건의 피청구인은 법원입니다. 대법원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사건이 접수돼 본안 심사를 받게 되면 대법원이 판결 이유를 헌재에 소명하고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헌재 소장도 인정한 바 있는 사실상의 사심제가 된 겁니다. 재판 소원이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심죄로 작동되는 어떤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 때문에 사법 권력의 양대 축이던 두 기관의 위상이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권한 다툼의 이면에는 위상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졸속으로 재판소원을 도입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을 하지 않게 될 경우 무한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무적인 혼란도 예상됩니다. 헌재 관계자는 소송 서류 요청을 누구에게 할지 법원과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고,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 소원 사건 소명을 법관 개인이 하게 될지 여부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여당이 강행 통과시킨 재판 소원제가 여당의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서를 주장했다가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변호사가 재판 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나선 건데 언제 누가 누구를 겨냥해 이 제도를 이용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유튜버 구제혁은 돈을 주면 사생활 의혹이 폭로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유튜버 찌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구제혁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저는 찌양님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구제혁의 변호인은 즉각 재판 소원을 예고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재판 소원과 법 왜곡죄를 추진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다며 왜곡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법 왜곡을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서를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자 재판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조폭들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걸 알고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우수기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다. 당초 검찰이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하자 민주당이 법원에 재정 신청을 내 기소됐던 사건입니다. 장 변호사는 공소시효와 재정 신청 기한이 지난 뒤 접수된 재정 신청 이유서를 근거로 유죄 판단이 이루어졌다며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어제 하루 24시간 동안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 취소 사건은 모두 20건이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대장동 비리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참 묘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사 한 명만 출석해 무기력했고
피고인들은 대형 로펌을 동원해 무죄를 주장하며 역공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법무법인 태평양, 남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 정 회계사는 법무법인 화우 등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내세웠습니다. 민간업자들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만 형사 책임을 인정한다면서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항소를 포기한 검찰 측은 항소 기각 취지의 짧은 언급만에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기소 이후 법정에 최대 검사 6명이 출석해 총 공세를 폈는데 항소심 첫날 단 한 명의 고검 검사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인 징역 4년에서 8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또 추징금도 1심 법원이 인정한 473억 원을 상한선으로 유지하거나 줄일 수만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챙긴 개발 이익을 7,814억 원으로 보고 1심에서 추징을 요청했지만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재판으로는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30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가 전격 시행됐습니다. 기름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취지대로 전국의 휘발유 값은 오후 들어 30원가량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시행 첫날의 모습을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의 한 알뜰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700원대로 진입했습니다. 어제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54원, 경유는 72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서울 도심의 자영업 주유소에서는 2,000원에 육박하던 휘발유 값이 하루 만에 100원가량 낮아졌습니다. 지난 9일 리터당 1,950원까지 치솟았던 서울 평균 휘발유 값은 최고 가격제 시행 12시간 만에 1,906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하락폭이 더 커지면서 서울은 리터당 1,888원,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1,864원으로 내려갔는데 공급과 인하폭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운전자들은 반기면서도 가격 상한제 효과를 온전히 실감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내리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낫긴 난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내렸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죠. 더 내렸으면 좋겠어요. 얼마 정도? 한 달 전 가격으로? 정유사 공급과의 제한을 둔 만큼 자영업자인 일반 주유소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정부는 주유소 판매 가격 점검과 세무조사 같은 단속 카드로 동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와 같은 단속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유소나 주유소 종사하시는 분들도 지금의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마음에서 오늘 0시부터 적용된 공급 가격은 2주간 유지되는데 중동 상황에 따라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 주유소 기름값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민생 물가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효과는 언제까지 갈지 걱정이 큽니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계란값도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 판을 사려면 7,000원을 내야 합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계란 도매 업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계란값에 매일 가격표를 고쳤습니다. 농장들이 많이 이렇게 살처분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그대로 200원 오르면 200원 올려서 저희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도매 가격이 오르자 소매 가격도 바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30개들이 계란 한 판 가격은 다시 7,0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연말 한 판에 7,000원대를 기록하던 계란값은 올해 1월 정부가 미국산을 수입하면서 잠시 하락했지만 최근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돌고 있는 돼지와 소, 닭고기도 1년 전보다 10% 넘게 뛰었고 쌀값도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밖에 나가서 된장찌개를 하나 먹어도 뭐 10,000원이 당연히 넘어가고 슈퍼에서 장을 봐서 일주일치를 미리 만들어 놔도 그 가격이 훨씬 더 넘어가는 것 같아요. 반대로 가공식품 값은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라면이 2년 9개월 만에 가격 인하에 들어갔고 빵과 과자, 식용유 등도 값을 내렸습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 재료비와 물류비 증가 등 인상 요인이 많지만 물가 안정을 내세운 정부의 압박에 손을 든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팔 수는 있겠죠. 가격을 낮춰서. 근데 기업들이 도산하는 수가 생기거든요. 원래 가격대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통 분담을 이유로 눌러놓은 먹거리 물가가 불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숙박업소 운영하는 분들 요즘 이런 사기가 많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방 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용품 계약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강원도 춘천시 한 숙박업소에 걸려온 전화. 들 맞나요? 강원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의 팀장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선 소방 점검을 나가겠다는 으름장이 이어집니다. 질식 소화포랑 리튬 배터리형 소화장치 필수 품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내일 그 점검 예정이에요. 사진 파일로 보내온 명함과 공문서를 본 업주는 알려준 업체로 소방용품 대금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소방기관 사칭범들은 이렇게 거래 명세서까지 보내주며 피해 업주를 속였습니다. 기다려도 계약한 소방용품이 오지 않자 업주는 사기인 걸 깨달았습니다. 소방서에서 그런 전화를 할 리가 없고 누가 그거 이제 사칭을 한 거다. 대포통장에는 목소리도 없었고. 강원 지역을 비롯해 전국 19개 소방본부에 접수된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시도 건수는 모두 60여 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피해 업주들은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소방법령이 개정됐으니 기간까지 설치 안 하면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게 된다라고 하니 업주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소방당국은 기관에서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전화를 받았을 경우 소방이나 경찰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오늘 아침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16km나 역주행하면서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김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방향 차량 사이로 1톤 화물차 한 대가 거꾸로 달려옵니다. 놀란 차량들 사이로 고개 운전을 하듯 비틀거리더니 마주오던 빨간색 버스와 정면 충돌 직전 가까스로 비껴납니다. 뒤따르던 버스도 놀라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대피합니다. 오늘 아침 7시 48분쯤 이 화물차는 광주-대구 고속도로에서 무려 16km 구간을 역주행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차량을 보고 멈춰서는가 싶더니 그대로 후진해 들이받고는 다시 도주했습니다. 도주 화물차는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인 경찰 차량의 제지에 멈춰섰습니다. 체포 직전까지 가속 페달을 놓지 않은 듯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차에서 안 내리려고 해서 그때 좀 그랬고요. 내려서도 이제 조금 그렇게 반항은 하곤 했죠. 검거 과정에서 저희 경찰관이 경상이 좀 있습니다. 체포된 운전자는 40대 남성으로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지병으로 약물을 복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복용 중인 약물과의 연관성 등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학교마다 얼마나 늘릴지 발표했습니다.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전체 증원 규모의 절반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강원대와 충북대가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3,548명으로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에 비해 490명 늘었습니다. 증원 인원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 배정됐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의대 6곳에 97명이 늘었고 대구, 경북과 대전, 충남이 각각 72명, 강원은 4개 의대에서 63명이 늘었습니다. 증원 인원 절반 이상은 우선 배정 원칙에 따라 전국 9개 국립대가 가져갔는데 강원대와 충북대가 각각 39명이 증원돼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반면 실습병원이 서울에 있는 지역 의대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한 자릿수 증원에 그쳤습니다. 이번 정원 배정이 지역 의사제의 성공적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원 배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학교별 의대 증원 규모는 해마다 613명으로 확정했습니다. 늘어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됩니다. 졸업 후 10년 동안 그 지역의 공공의료원 등에서 근무하고 재학기간 등록금 등을 지원받는 조건입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이의 신청을 거쳐 다음 달 증원 인원을 최종 확정하고 5월에는 2027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상마입니다. 정부가 아파트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발표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수치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남 같은 인기 지역의 공시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주민 반발을 의식한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 84제곱미터형 보유세는 지난해 1,315만 원에서 올해 1,904만 원으로 훌쩍 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9년 만에 최고치인 9% 가까이 뛰면서 공시가격도 덩달아 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강남 서초 지역과 한강벨트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작년에 냈었던 보유세 대비해서 거의 상한인 150%에 가까운 금액까지 오를 여지가 있고, 국토교통부는 오늘로 예정했던 올해 공동주택 잠정 공시가격 발표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수치 검증과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부에선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예고한 만큼 강남 등 핵심 지역의 반발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지표의 기준이 됩니다. 공시가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조세의 부담뿐만 아니라 기타 이 공공요금에 대한 부가 비용들이 높아질 수 있다. 아파트 보유자들은 18일부터 잠정 공시가를 확인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거쳐 4월에 최종 확정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세금 부담이 커질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남 3구 집값이 3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급매물도 있지만 1주택자, 특히 집은 한 채 있고 소득은 딱히 없는 고령층까지 매도 행렬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윤서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재건축 단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지만 지금은 고점 대비 6억 원이나 떨어진 급매물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한 5, 6억 정도는 빠졌어요. 매물이 많이 쌓이면서 급매를 해볼 만한 것들이 좀 있죠. 2달 앞으로 다가온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대부분인데 최근엔 집 한 채가 전부인 고령층 실거주자들까지 집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상속되고 나면 세금이 많으니까 돌아가시기 전엔 팔아야 할 것 같고 지금 보유세도 올린다라고 하니 지금이 시점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소득 없이 세금만 불어날 우려가 커지자 이번 기회에 작은 집으로 갈아타는 다운사이징을 시도하는 겁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데 비싼 집을 한 채나 여러 채를 보유한 고령자들이 양도세나 보유세 같은 세제 변화 예고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는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와 함께 실거주 1주택자에게 줬던 양도세 혜택, 장기 보유 특별 공개도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세금이 많게는 수십억 원 늘 수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OECD 대사에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 교수는 과거 계급혁명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산호맹의 주역이었습니다. OECD는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모임인데 왜 대척점에 있는 인물을 임명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주 OECD 대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회원국들과 세계 시장의 규범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재부 차관 등 주로 경제부처 고위 관료 출신이나 국제경제 전문가가 기용됐습니다. 법과 인권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의 발탁은 상당히 이례적인 걸로 평가됩니다. 백 교수는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대위 산하의 국제기준 사법정의 실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백 교수는 1989년 박노해 시인 등과 함께 사회주의 계급혁명을 표방한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을 결성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대 법대생이었던 1984년에는 민간인들을 정보기관 첩자로 의심해 감금하고 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격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과거 사회주의 계급혁명을 표방했던 인사가 과연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OECD 대사는 주재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아그레망 절차가 없어 대통령 신임장을 받으면 곧바로 부임합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보신 것 같은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외교 전쟁터로 불리는 유엔 대사에 외교관 경력이 하나도 없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가 임명됐었죠.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재외공관장을 전수조사해 봤더니 비외교관 출신이 60%를 넘었습니다. 이어서 신경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2020년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차지훈 변호사가 유엔 주재 대사에 임명됐습니다. 고도의 외교력이 필요한 자리에 외교 경력이 전무한 차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자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외국어 능력, 진짜 영어를 할 줄 아는지 뭐 그냥 더듬더듬 하는지 생활 영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임명된 재외공관장은 현재까지 27명, 이 가운데 17명 63%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 임명된 비외교관 출신의 특임 공관장입니다. 방산수출국엔 군 출신, 범죄 대응 공조가 필요한 국가엔 경찰 출신 등 다양한 전문가를 기용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외교 전문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외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가 외교 관료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에 대한 존중이 높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외교관으로 파견돼가지고는 제대로 외교를 하기 어렵고 언어도 이제 같이 따라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특임 공관장 제도가 일정 부분 정권의 전리품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은 역대 정권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 현행법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어제 BTS의 광화문 컴백 공연 추가 좌석 예매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단숨에 매진됐습니다. 오늘은 새 앨범 아리랑을 소개하는 애니메이션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박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추금기 태엽을 돌리자 아리랑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 이국 땅의 아리랑을 알리는 7 청년의 모습이 애니메이션에 담겼습니다. 이들은 2013년 데뷔해 전 세계의 한국 문화를 알린 방탄소년단 7멤버와 꼭 닮았습니다. BTS 측은 1896년 미국 워싱턴으로 유학을 간 청년들이 최초로 아리랑을 녹음했다는 기록을 참고해 이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를 모티브로 세계의 한국을 알리는 BTS의 발자취를 되새긴다는 취지입니다. 추가로 마련한 광화문 공연 7,000석의 티켓은 어제 20여 분 만에 모두 동났습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이른바 명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공연 전날 밤샘을 할 가능성도 있어서 안전관리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경찰도 사고에 대비해 공연장 게이트 30여 곳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방당국은 당일 공연장 근처에 비상근무 인원 76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법의 지배, 법치주의는 문명사회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법의 길이 결코 평탄치는 않았습니다. The most senior judges were now asked, did England's common law allow the king to arbitrarily arrest his subjects? 17세기 초 영국 찰스 1세가 전쟁을 치르려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납세를 거부하자 기사 5명을 체포했습니다. 최고재판소는 왕의 권력에 굴복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에드워드 코크가 정면으로 맞섭니다. 왕이 사람 아래에 있지는 않다지만 하나님과 법 아래에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13세기의 법학자 헨리드 브렉턴의 정신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유명한 권리청원이 탄생합니다. 법치주의에 큰 걸음을 내디딘 거죠. 하지만 대가도 컸습니다. 공포의 감옥, 런던탑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법과 권력이 충돌하면 대가를 치르는 쪽은 대개 법이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법외국제 관련된 범죄다 수사하라. 대법원장 이런 사람을 딱 잡아야지. 여권이 밀어붙인 법 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됐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법을 왜곡했다는 주장입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대법원장 탄핵도 준비 중입니다. 대법원장까지 공격받는 상황에서 법관들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에서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양문석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합니다. 사심제 논란도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2500년 전 소크라테스는 정의란 백성과 약자를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그때도 이미 소피스트 트라시마코스는 강자가 정의의 이름으로 법을 만들고 자기 이익을 취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른바 사법개혁이란 이름으로 등장한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 정말 정의를 위한 건지 아니면 권력이 법을 길들이는 건지. 고대 철학자들이 던졌던 질문이 우리 앞에 다시 놓였습니다. 3월 13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정의는 누구 것이었습니다. (3월) 중순이지만 폭설이 내린 대관령은 복수초가 흰눈에 덮여있는 한겨울 풍경인데요.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3도, 한낮에는 12도로 포근해지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에도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남부 내륙은 서리가 내리거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또 동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유입되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3도, 춘천 영하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12도, 광주와 대구 15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충청 이남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3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